정치 등등인데 처음입니다. 그리고 1930년부터 오늘날까지 이게 중남미의 그 4대 시기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자, 중남미에는 3대 큰 문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문명이 북미에 있고 한 문명이 이 남미에 있는데, 자, 1492년 이전부터 시작된 문명이고, 이것은 유적지와 또 많은 그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된 그런 국가들인데, 또 인디안들인데, 바로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멕시코에 해당되고,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심지어는 니카라과까지 해당되는 바로 마야 문명을 얘기합니다. 스페인시로는 마자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야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딘지 혹시 아세요? 남미죠? 마추픽추에 계신데 그게 어느 문명이죠? 잉카스. 네, 로스 잉카스. 페루가 중심이 되고 페루와 에콰도르, 또 남쪽으로는 칠레까지 이르는 그런 거대한 광대한 땅을 차지했던 잉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지금 현재 멕시코 시리, 그 시리가 원래 테노치틀란이라는 이 아즈텍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스테카스의 그 문명이자 수도, 문명의 발상지고 또 수도인 그 테노치틀란을 완전히 부셔서 그 위에다가 세운 것이 오늘날의 멕시코 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문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이 세 문명만 있었느냐? 어떤 분들이 질문하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문명이 있습니다. 가령 파라과이와 브라질 또 이 볼리비아 쪽을 차지했던 과라니족이 있어요.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게 바로 과라니족이에요. 제가 가장 잘 아는 과라니족이고, 제가 파라과이에 살았을 때 과라니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컷조건 꼭 배워야 되는 언어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1, 2, 3, 4를 과라니 말로 말해 드릴 테니까 한국말하고 비슷한 거 한번 보세요. 빼떼이, 목고이, 모하뿌, 이룬두, 뽀.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빼떼기, 먹고, 뭐하니, 모하뿌, 일한다, 이룬두, 막 이러면서 외웠어요. 네, 그런 유사한 점도 있고요. 이 과라니어에 보면은 또 이 인디안들의 언어들을 보면요, 한국어하고 유사한 것, 또 중국어하고 한문하고 유사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가령 마야 언어에서 쉘하라는 데가 있어요. 쉘하, 하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근데 우리 한문에 하자가 있잖아요. 예? 개울, 예. 쉘하, 큰 물, 이런 뜻인데, 그 쉘하는 현재 해양 공원으로 아마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가서 물놀이 동산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또 해양 동물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뭐 하여간에 그런 내용들로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뿌리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언어에서도 많이 차지합니다. 아스테카스, 멕시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 땅을 보시면요, 저 빨간색이 아즈텍, 그리고 그린 색깔이 마야스, 그리고 이 주홍 색깔이 잉카스, 그리고 나머지 노란 색깔은 여러 부족들, 브라질의 뚜삐, 칠레, 아라우카노스 뭐 등등의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인디안 부족들이 있어요. 이 세 부족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이 소개를 드리냐면요, 특징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중남미 사람들 만나게 되면요, 가령 마자스의 후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목이 짧아요. 어깨가 쫙 벌어졌어요. 키가 작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쪽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다들 제 어깨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똑같이 줘서 내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주느냐, 아니 키를 봐라, 등치를 봐라, 이 정도 몸을 움직이려면 밥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막 웃으면서 두 그릇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뺏어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잉카족은요,
고산지대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스텍 사람들은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조금 더 이 신체적으로 쭉 뻗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디안들과 스페니쉬가 혼혈돼서 오늘날의 각 나라의 민족들이 됐는데, 그런 민족들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 후손이다, 이 사람은 저 어디 후손이다, 이런 특징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남미 역사를 잠깐 보면요, 이 식민 역사와 또 정복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선진 문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명화가 되고 교육제도, 언어도입,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화는요, 동등한 입장에서의 복음화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착취하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복음화입니다. 심지어는 이때 신학자들이요, 인디안들에게 과연 영이 있을까? 이것도 토론의 주제가 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원주민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또 이들이 가지고 온 유럽에서의 모든 전염병들로 인해서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버렸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최소한 여기에 5천만 명이 있었다면은 500만 명도 안 되는 인구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자, 역사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기가 되는 1811년부터 1930년도, 세 번째 시기죠. 이때 각 독립과 각 국가가 시작되는데, 크리올료는 스페니쉬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순수 스페인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스티소는 인디안과 스페니쉬가 섞여서 거기서 나온 혼혈을 메스티소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디안과 또 나중에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흑인들과 섞인 그 인종은 삼보라고 합니다. 삼보. 그래서 이런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점점 그 유럽인이지만은 여기가 내 나라다, 이런 내 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그곳이 내가 뼈를 묻어갈 곳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사고방식이 발전하면서 평화와 개발 그리고 안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왜냐면요, 이민을 만약 가잖아요. 그럼 이민을 갔을 때 그 나라에 내가 뼈를 묻겠다면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민을 갔지만은 내가 다른 나라로 돈을 벌어서 또 좀 더 나은 형편으로 다른 나라로 가겠다면 또 사는 형편이 달라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미를 이미 갔을 때 대다수의 한국 분들은 남미에 내가 정착을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다들 돈 벌고 성공해서 어디로 가겠다? 미국으로 오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중남미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 분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와서 우리 갈취하고 우리의 부를 가지고 딴 나라 가서 잘 살려고 하는구나. 마치 이 미국에 와서 저 흑인 지역에 가서 장사하시고 사는 거는 어디 가서 살았죠? 비슷한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 나라들이 됐는가. 아시다시피 30년대부터 민주화가 실험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는데 60년대부터 군부 독재. 제가 그때 파라과이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독재한 대통령 1위고요. 2위가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남미는 거의 다 군부 독재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의 좋은 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철통 그 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 안전하고 좋았습니다. 나쁜 점,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남미에 이민 갔던 사람들은 장군 하나 알면은 그 사람은 그냥 모든 게 다 펼쳐지는 겁니다. 난 누구 빽이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80년대 들어와서 민주화되면서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바뀌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정치가 성숙화된 정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불안 요소가 심해지고, 그리고 사회의 불안은 치안과 또 경제적인 빈곤 등을 가져오게 돼서 오늘날 더욱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76년도만 하더라도요, 남미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루 일하고 일주일을 먹고 산다 이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뭐 길을 가면 나무에서 오렌지, 망고 다 떨어진 거 있죠? 이거를 쌀자루 막 담아갖고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먹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였어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먹을 게 풍족했어요. 뭘 해도 그냥 풍족하고 참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부정부패와는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가령 파라과이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브라질에서 모든 걸 밀수해와요. 담배, 뭐 음식, 뭐 의류 다 밀수해서 그걸 어디다 파는지 아세요? 브라질에다 갖다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큰 돈을 벌고 살았었어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브라질에서 새로운 차가 나왔다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파라과이에서 벌써 그런 차들이 막 굴러다녀요. 왜? 다 차량 도난을 해갖고 파라과이에 와서 타면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민주화 과정이 정착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근대와 현대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도 중남미는 아직도 과거의 그 풍요로움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좀 게으른 면도 있고, 또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남미를 갔을 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료품 그로서리를 많이 하셨어요. 돈 잘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하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분명히 장사 잘 되고 많이 파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슬쩍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슬쩍을 해요. 한 번은 현장에서 슬쩍하는 걸 잡았어요. 잡았더니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잡힌 사람이 씩 웃으면서 물건을 딱 두고 그냥 가요, 집에. 그다음 그 다음날 또 물건 사러 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디안들의 사고방식, 그 생활방식이 몸에 배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들은 그때 당시에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의식을 못 느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바뀌면서 근대화되면서 생활고가 시작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게으른 사람은 계속 게으르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자, 이제 선교 역사를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의 역사는 어쨌든 캐톨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한다 하고서 언제나 신부를 먼저 앞세우고 십자가를 먼저 앞세우면서 중남미 땅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가 이 밑 대륙을 발견한 그 날 이후로부터 모든 지역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랬어요. 가령 여러분,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의 이름이, 명칭이 다 기독교적인 거 아세요? 엘살바도르,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세계 살인 1위 국가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엘살바도르란 뜻이 뭔지 아세요? The Savior. 수도 이름은 산 살바도르, Saint Salvador.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자, 레푸블리카 도미니카나, 어느 이름에서 나온지 아세요? 도밍고에서 나왔어요. 도밍고가 뭔지 아세요? 썬데이. 네. 그러니까 썬데이 국가예요, 거기는. 그리고 수도 이름은 산토 도밍고, 거룩한 또는 성, 거룩한 주일, 그게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 가령 제가 살았던 파라과이에 있는 아순시온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했다, 아순시온. 또 다른 의미는
취임했다, 임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으로 이 땅들을 정복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죠. 개종과 전통신앙이 발전했지만은 이와 더불어서 착취 그리고 이 수탈 등등의 사실 중남미의 역사는 500년의 역사를 수탈의 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황금, 그곳에 있는 많은 부를 다 스페인과 유럽에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가 발전하면서 이 선교가 그렇게 정착하게 되고요. 기독교적인 아니 카톨릭적인 그러한 의미로 왔기 때문에 이 중남미의 모든 대통령들은요 지금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뿌리에는요 대통령은 무조건 캐톨릭 신자가 돼야 된다. 다수의 국가는 아직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고요. 또 자기가 대통령이 심지어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쿠데타 일어났을 때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 군부 장성도요 나는 로만 카톨릭 신자이고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자기가 캐톨릭 신자를 꼭 밝히면서 이 쿠데타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캐톨릭의 그 착취와 수탈하는 그리고 부패한 카톨릭의 그 정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신교가 중요하잖아요. 개신교는요 19세기까지 카톨릭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들어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정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종교 절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면 영국이 들어오면서 영국이 이제 무역을 시작하면서 특히 이 19세기 초에 영국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면서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영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1910년도에 영국 선교사 YMCA 그리고 성공회 제가 인디안 선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수도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열심히 영국 사람들이 성공회가 선교를 했는지 인디안들에게 그때 당시에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가르쳐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글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거의 근 100년 가까이 된 찬송 가책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영어, 스페니시 그리고 그 사람들 언어, 고유 언어 그거를 사용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다수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그런 선교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미 기독교와 접촉을 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등 보수교단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미 100년 넘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년대, 60년대 들어와서 특히 70년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빈 공터에 천막이 막 생기는데요. 그 천막에 이 스피커 그냥 떠나가듯이 크게 그건 원래 남미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다 떠나갈 정도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보니까 알고 봤더니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개통 교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다 봤습니다. 70년대 제가 갔잖아요. 70년대 80년 시작했는데 어느새 오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침례교를 다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 막 세워지고 그 오순절 개통 교회들이 또 남미 사람들로 잘 맞는 게 여기는 크게 뭘 많이 하냐면 찬양을 많이 합니다. 떠나가듯이 찬양 크게 그러니까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게 그들의 문화인데 그거하고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크게 약진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자, 중남미 총 현황 지리적으로 46개의 국가와 지역 분포도 46개국 25개국 섬나라 면적은 남한의 7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 육지 면적의 15%를 차지합니다.
세계 주요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남미 14개 국가, 중미 7개 국가, 서인도 카리브 지역 국가가 25개국, 그리고 이제 북미, 카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얘기하죠. 인종 2016년에는 6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7억은 안 돼요. 6억 5천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유럽 계통의 아메리칸 사람들이 40%를 차지하고요. 전체 혼혈아가 39.1%, 거의 비슷하죠? 인디안과 스페인 사람들의 후손들, 그리고 인디안, 순수 혈통을 가진 인디안들이 아직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 그리고 놀랍게도 아시안 사람들이, 에이시안이 1%가 돼요. 언어는 그럼 어떤 언어들을 쓰느냐? 중미의 언어,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선교에 왜 중요하냐면요, 아직까지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책이 번역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 위클리프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성서공회 등등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언어가 다 번역되지 않았어요. 제도적 언어라는 것은 공용어로 사용하는 거고요. 발전하는 언어는 백사, 아직까지도 사장되지 않고 쓰이고 있는 언어들, 그런가 하면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 죽어가는 언어들, 이거는 부족이 사라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남미예요. 남미는 언어가 456개. 이건 이제 종족별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도전주기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근거인데요. 혹시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 성경 번역을 통해서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 특히 그 잃어버린 부족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도전주기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중남미의 종교인데요. 88%가 다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들 중에서 69%가 캐톨릭입니다. 같은 기독교 테두리 안에 집어넣고 얘기하는 거고요. 개신교가 19%. 회교가 있습니다. 남미의 1910년 이후에 터키, 또 레바논, 시리아 등등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미 시리아 후손인 카를로스 메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교도 있고요. 또 힌두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어요. 유대교는 여전히 여기에서 마찬가지로요,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시대에 맞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선교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것은 단순히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개발되고 또 시도되는 그러한 선교들인데요. 가령 선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근대 선교를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원래 구두수성몽이었던 그 사람이 인도 해안지대를 통해서, 해안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는 해안 선교지대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선교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바로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데 이분은 내지 선교라고 합니다. 허슨 테일러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뭐냐면요, 아무리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갖고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들은 복음을 받지 않느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느냐.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른데 당신이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랑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깨달았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들과 그 청나라 시대에
그 모양 그대로 자기 머리를 하고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성육신 그 전도, 선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내지 선교의 시초가 돼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이 이제 내지 선교. 그리고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전문인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문인 선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은, 자, 제가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아랍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박태문 목사님께서 내가 목사인데 아랍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촥 되시는 거예요. 그날 즉시. 그런데 여기 계신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컴퓨터 전문가예요. 대학교 교수예요. 내가 당신네 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소 하고선 들어갑니다. 그럼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서 컴퓨터도 가르치지만은 또 뭘 합니까? 현지인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전도를 해도 실제로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요. 심지어는 미국 그 칼텍 출신이거든요. PhD 출신인데 이분이 들어가셔서 10년 뒤에 터키 시민권을 획득해갖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온 가족이 터키 사람이 돼서 터키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가 만나뵌 지 한 20년이 됐는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전문인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미전도 종족, 나는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그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미접촉 전도, 전방 선교, 후방이 아니라 전방 선교 등등 이런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디아스포라 선교. 혹시 디아스포라 선교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초대교회 핍박, 그죠? 스테반의 죽음 이후로 교회가 다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죠? 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렸어요. 사실 디아스포라의 뿌리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그대로 회당을 짓고 그곳에 살면서 거기에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퍼져나가는데 로마에도 가고 터키에도 가고 한국이나 났지만은 뭐 어쨌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기네들의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1963년도에 브라질 첫 번째 이민이 갔습니다. 1965년도에 파라과이 처음 이민이 갔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뭘 세웠을까요?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65년도에 세워진 교회. 딱 제가 태어났던 해. 네. 자, 뭐 이렇게 상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선교의 과거, 제가 지금 해안 선교, 내지 선교, 식민주의 선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의 현재 그리고 미래. 자, 전문인 선교, 초교파주의 선교, 제3세계 선교 중심, 비거주 선교. 혹시 비거주 선교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선교하면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오지에 가서 거기 정착하고 뼈를 묻는 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까 같이 전문인 선교사 같은 경우는 거주는 미국에 하면서 자기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비거주 선교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귀한 분으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다양해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남미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중남미 선교 동향, 왜 라틴 아메리카여야 하는가? 왜 복음 전하려면 이왕이면은 저 아랍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인도 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가장 인기 있는 선교지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었어요. 중국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 하나 키우면은 그 영향력으로 몇 명이 변화됐죠? 10만 명.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다 중국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라틴 아메리카? 이미 다 카톨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기 뭐하러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라틴 아메리카는 1040 윈도우, 그거 아시죠? 1040 윈도우. 예? 선교에서 1040 윈도우가 보니까 다 북한을 포함한 그 유리창에 해당되는, 그 창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아랍권이란 말이죠. 하나님 안 믿는 1040. 대부분 카톨릭 국가니까 선교 대상으로 우선순위 볼 수 없다. 맞아요.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남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기독교 현황과 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900년도만 해도요, 유럽과 북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82%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현재 2000년대 41%라고 보고요. 2010년도, 2020년도는요, 지금 10%도 안 봅니다. 10%도 안 봐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근데 이때는 59%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서구교회 지난 30년 동안 겨우 18% 성장했는데 비서구 같은 기간 동안 131%나 성장했어요. 여기 타종교도 물론 같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특성을 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가들, 종족들 계급의식보다 인종의식이 더 강하고요. 정체성, 일체성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더 강합니다. 그건 식민주의를 지나온 그분들의 과거의 경험에 따른 결과입니다. 카톨릭의 영향은 60년도만 해도 92%였는데 90년대는 77%로 약화됐고요. 복음주의 11%인데 오늘날에는 50%도 안 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또 보세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이제 여기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중남미의 기독교인들이 1900년도에는 70만 명, 2010년도에는 6천만 명. 오순절 특별 성장해서 3,200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기독교가 어떤 인식을 받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의 종교로 인식받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접촉하기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보편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많이 전파되냐면은 번영신학 아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과거에? 예? 여러분 하나님 믿고 11조 열심히 내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되죠? 좋아져요? 나빠져요? 왜 가만히 계세요 다들? 야, 모른 척 하시면 모른 척 하신다고 그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 그것도 믿어요 지금도.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남미는 아직까지 이런 메시지가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변하고 있어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선교가요 이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국내에 선교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97년도에 통계적으로 보면 3,500명만 파송했대요. 2000년대는 6,000명.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중남미가요 지금 해외에 선교하는, 우리도 그러한 선교적인 하나님이 주신 파워다, 포스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10년마다 이분들이 전 교회들이 모이는 모임을 갖습니다. 10년마다. 그 몇 교회가 모이는지 아세요? 몇 명이 모이는지 아세요? 5,000명. 예? 10년마다 모이는데 스페인에서 모이고 콜롬비아에서 모이고
2010년도에 벌써 1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왜 남미 사람들이 이 선교사 파송하는 유리한지 아십니까? 가령 지금 가장 선교가 필요한 것이 아랍권이잖아요. 아랍권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남미 사람들은 유리한 점이 많아요. 첫 번째, 뭐가 유리하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두 번째, 아랍이 스페인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걸 아세요? 제 기억에는 600년인가 70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아랍어가 스페인어 안에 6,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알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스페인시를 잘하면 아랍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요. 제가 여기다는 적진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90년도, 2000년대 중남미에서 갑자기 붐이 생겼어요. 무슨 붐이냐면 스페인으로 이민 붐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문이 열려가고 그때 당시에 스페인이 잠깐 반짝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돈 벌러 많이 갔어요. 많이 가니까 누가 또 따라갔겠습니까? 목사들이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섬겨야 될 양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천주교만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기독교가 같은 언어를 쓰는 중남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스페인 사람들이 막 하나님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이 스페인에 그때 누가 떠올라 있었냐면은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알제리, 모로코, 무슨 나라? 아랍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아랍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굉장히 이 중남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꼭 가서 선교하고 거기를 통해서 아랍까지 품어야 된다. 이게 벌써 10년 넘게 시작됐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스페인어로의 귀환하고 이제 또 아랍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중남미 선교가 가치가 있느냐? 이분들은 다양한 문화에 적응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미국 보세요. 얼마나 남미 사람들이 잘 정착합니까? 혹시 아세요? 흑인들 많은 지역에 스페인시 들어가면 누가 나갑니까? 흑인이 나가요. 스페인시들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팰리스 에스팍이 무슨 누구 타운? 한인타운이라고 하죠. 누가 더 많아요? 스페인시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스프링밸리 갔거든요. 거기 제가 제일 많이 사역하는 곳인데요. 스프링밸리가 제 20년 전에 갔을 때는 스페인시 거의 못 봤어요. 지금은요, 과테말라 사람 10,000명이 넘어요. 에콰도르 사람 10,000명이 넘어요.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 안에. 완전히 이분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문화 어느 곳이든지 다양하게 잘 적응한다. 다양한 색깔. 스페인시 흑인 보셨어요? 보셨죠? 스페인시 완전 백인 보셨어요? 보셨죠? 섞인 사람 보셨어요? 보셨죠? 좀 눈치 젖은 사람 보셨어요? 보셨죠? 스페인시는 진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 저보러 스페인시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100% 한국 사람입니다 막 얘기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색깔, 인종, 문화, 가치관 너무너무 다양해요. 왜냐하면 섬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고 조그만 나라도 있고 인디안으로 다수가 구성된 나라도 있고 완전 백인, 가령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90% 이상이 완전 유럽 계통 백인, 미국보다 더 백인이 많은 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보시면요 진짜 이 사람들은 흑인인가 백인인가 분간이 안 돼요. 제가 브라질에 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반깡둥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수예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사람들. 제가 모욕적인 언어를 쓴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그때 그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중미에 오면은 이건 인디안인가? 과테말라 가보셨겠지만 과테말라 시골 지역에 가면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들이. 키는 작고 목은 없고 이 어깨는 이렇게 쫙 벌어지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통일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 다양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다양성을 다 갖고 있지만은 그들의 언어는 단 하나.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높아집니까? 네. 그리고요, 중남미에 모슬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브라질 가니까요, 80년대에 갔는데 일본 후예들과 일본 사람 100만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이미. 사우파울로라는 경제 중심 도시, 1000만이 넘는 도시에 이미 의원 등등이 막 배출되고 막 그랬고, 심지어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던 동양 사람이 주유소에서 수의 노릇하는 일본 사람 다양하게 다 봤어요. 페루에 가니까 페루에는 심지어는 뭐가 됐어요? 대통령 후지모리 기억나시죠? 네. 또 페루는 놀라운 게 첫 번째 인디안이 대통령이 됐어요. 인디안 순수 혈통이. 또 그 사람은 백인하고 결혼했어요. 미국 여자하고. 금발의 여자. 네?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어디에요? 저 파나마 가니까요. 여러분 파나마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와 있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 제가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5년 전에 갔는데 거기에는 미스 파나마 대회를 하는데 중국 후손들의 미스 파나마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듣기엔 100만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이 아랍 사람들의 경제를 굉장히 꽉 잡고 있습니다. 유태인 꽉 잡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 꽉 잡고 있어요. 세계 4대 상인들이 다 거기 와 있어요. 돈을 다 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슬렘 사람들이 완전히 정착하고 거기 그 남미화가 돼갖고요. 그 사람들은 남미 사람,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남미 사람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아랍 사람이에요.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선교의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년마다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이게 제 기억에는 3년 전에 콜롬비아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선언했냐면요,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재생산하는 교회들을 세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건 남미 교회들이 선언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이 선교 지향적이 되어서 미전도 종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다양한 선교 전략을 전개하도록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고 돕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중남미의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이 부분을 인종 모자이크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남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유럽 이민의 모자이크가 있고, 중동 이민의 모자이크가 있고, 극동 이민의 모자이크, 그리고 소수민족의 원족, 이렇게 그 인종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이민은 미국, 카나다, 아르헨티나 등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중동 이민은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극동 이민은 페루, 브라질, 파나마 등등. 제가 그래서 아까 1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오늘날의 현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 중남미 기독교의 이모저모, 과테말라 개신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놀라워요. 한국보다 개신교 퍼센티지가 훨씬 높습니다. 40%가 넘어요. 과테말라.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과테말라를 간 지가 벌써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갔는데 분명히 코미디언으로 기억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약을 한 거 보십시오. 대통령으로서 동성결혼 반대, 낙태, 마리아나 합법화 반대. 굉장히 기독교적인 냄새가 풍기죠? 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또 브라질 개신교 10년, 15년 후 다수가 될 것 같다. 2010년대 61%로 성장했고 4,200만 명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생활 스타일, 더 나은 도덕생활, 번영신학의 문제 등등이 오늘날 브라질 신학이 개신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왜냐? 교회, 쇼핑객을 겨냥하여 백화점에 문을 열다. 여러분, 우리 쇼핑몰 같은 데가 뭐 버겐카운티만 닫혀있지 다 열려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쇼핑센터 안에다 가게 대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와서 쇼핑도 해.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쇼핑해.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창의적인 게 브라질 이런 개신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군침이 돌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능성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중요시 여기고 또 경건함을 또 유지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전 참 참신하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침례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우간다에 파송됐는데 그만 순교당했어요. 그런 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또 이거 보시면은 놀랄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브라질 아마존에서 한 번에 12,000명이 동시에 합동 세례를 받다. 우리 한국에서는 합동 세례를 어디서 많이 받죠? 네, 우리 강 목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거기 가서 세례 받으면 몇 명 정도 받습니까? 3,000명. 야, 여기 잽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이게 그 사진입니다. 12,000명이 동시에 모여서 아마존 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재. 여기 보니까 아르헨티나 복음주의 연합전선 낙태 합법화 전면 반대. 여러분, 세계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등.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볼리비아 수천여 명의 기독교인 전도 금지법 규탄하면서 심지어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제가 20년 전에 볼리비아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인데 그때는 찬양인도자였어요. 의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한국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경선할 텐데 뭐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겠지만 순수 한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한 일개 국가의 대통령 후보로 지금 경선에 그러니까 2위로 해갖고요.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통령 후보 목사가 무료 숲으로 대중을 모으고 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이 브라질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무료 주택을 건설하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만 쓰겠다고 그렇게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유카탄 연합선교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남았나요? 네. 자, 세 가지를 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유카탄 선교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왜? 첫 번째,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라틴 아메리카 국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역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행기표 싸고 가기 쉽고 어떤 분들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오지에 가시는데 오지에 가는 단점이 뭐죠? 가는데 이틀 3일, 오는데 이틀 3일, 그리고 내려서 그 오지에 들어가는데 또 다른 이틀 3일. 그래서 사역은 정작 사역은 하루 이틀 하고 오는 사람들.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멕시코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역하기에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는요 장로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National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립 장로교 이렇게 부르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사역의 결과예요. 물론 완전 멕시카화가 되고 미국 사람은 완전 철수했습니다. 70년대가 철수했고요. 완전 멕시카화가 됐고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미국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서 쇠퇴하고 있고 건물, 재산 이거에 신경 쓰면서 교회가 교회 기능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요 여전히 지도자들을 양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왜 육갓단 선교냐? 바로 우리 한국이 빚진 한인 후예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 조금 이따 보시면 더 나올 겁니다. 자, 이 한인 이민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요게 지금 선인장 같이 생긴 용설란이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빻아갖고요. 섬유를 빼는데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나일론이 발명하기 전까지 이걸로 밧줄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밧줄의 80%를 여기서 공급했습니다. 육갓단 반도. 그래서 녹색 금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석유를 검은 금 이렇게 불렀잖아요. 녹색 금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했던 사람들 다 떼부자가 됐습니다. 자, 1905년도 1033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서 멕시코 유카탄 가장 북쪽에 있는 프로그레스 항구에 도착해요. 당시 모두 22개의 에네켄 농장으로 분산되어서 배치되고 섭씨 40도, 50도 열대 기후에서 저 용설란 잎사귀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체테 있죠? 큰 칼, 그걸로 자르는데 이게 뭘로 썼다고요? 밧줄, 섬유를 썼죠.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해. 안 잘려요. 한두 번 가지고 안 잘려요. 그거를 하루에 1000개씩 잘라야 됐습니다. 1000개.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저 끝이 가시가 얼마나 빼죽한지 잘못하면 눈에 찔리면 실명되는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1000개를 자르니 너무 고달프니까 머리를 써서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장갑을 만들어 갖고 했더니 하루에 2000개를 자른 거예요.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지주들이 한국 사람은 절대 못 보내, 이런저런 이유 붙여갖고 더 착취하고 더 한국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은 겁니다. 심지어는 애를 낳으면은 그 애는 우리 땅에서, 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소유, 데려가기 원하면은 일을 더해, 이랬습니다. 자, 계약 만기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1910년 한일 합방 후 무국적 국민으로 전락해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5년 만에 돌아가기로 원래 돼 있었어요. 계약을 그렇게 일본 사람과 중간 상인이었던 미국 사람을 통해서 5년 계약을 하고 갔는데 돌아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국적 국민으로 전락하고 곳곳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피부가 한국인과 그래도 좀 비슷하고 같은 일 업종에 종사하는 마야 인디안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혼혈 가정 이루며 자기 아이덴티티를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왔고요. 또 쿠바로 갔는데 이거 쿠바 한국학교의 사진입니다. 100년이 지나면서 1033년 3명의 후손들이 4, 5대를 지나면서 모두 14만 명이 현재 유카탄 반도를 포함한 멕시코 지역과 쿠바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 자료는 죄송하지만 10년 전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근데 유카탄 반도에 거주하는 한인 후예들은 현재까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들한테 우리가 빚을 졌다 얘기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멕시코 쿠바 이민 경로에 대한 사진인데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1908년도에 교회를 줬어요. 교인들이 많이 갔대요. 그때 당시에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09년도에 지방회를 조직했고요. 또
이분은 제가 만나 뵀지만 2007년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102세로 사망했는데 1905년 한국에서 멕시코로 향하는 배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1990년대 한인 선교사들이 한두 명 오고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 만나자마자 한국말로 또박또박 한 첫 번째 한마디가 뭐냐? 왜 이제 왔어? 이 말 한마디 했대요. 저는 그 한마디에 여기 선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꽂혔어요.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여기 보시면요, 도산 안창호 선생 이곳에 와서요 독립자금을 마련해 갔는데 그때 당시 그때 돈으로 약 한 10,000불 정도를 여기서 걷어갔답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 노예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모으고 절약한 그 돈을 나라 해방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임시정부에 전달했대요. 그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닌데 제가 아는 바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안식일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면은 한인 후예들 다수가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6.25 지난 후 완전히 잊혀졌고 60년대 이후에는 그래도 유지됐던 한인 혈통이 완전히 100% 다 현지인들과 섞여서 한인 혈통은 더 전무가 됐습니다. 요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90년대부터 발견되고 그래서 2005년도에 100주년 이민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 정부에서 400만 불을 들여서 아동 병원도 세우기도 하고 또 저희도 선교하면서 크리스찬 그 100주년 행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TV도 나가고 신문에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유명 인사가 됐어요. 함부로 행동하면 그냥 걸립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거기 가서. 네. 자,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양육하는 게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제가 이것은 현지인들과 포럼을 하면서 이들의 필요, 이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알게 된 그리고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일꾼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와서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100번을 넘게 간 거예요. 1년에 5차례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저밖에 그때 당시 저를 아는 분들은 저밖에 스페인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간 거예요. 네. 지금도 아마 육가단 연합선교회 지금 여기 박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시는데 제가 왜 거기 갑니까?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안 데려가시면 이분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거기 가서 잘 보이셔야지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시면은 조금 오지에 낙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셨죠? 네. 특히 주일학교 교사, 어린아이들 사역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역을 할 때, 단기선교가 할 때 주일학교 교사 양육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테말라나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이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인교회가 스페인식 교회와 협력해서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자원을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단절돼서 더 이상 스페인시와 영어권의 단절로 인해서 가족이 대화가 단절되고 크리스찬 교육이 단절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와서 그 교육 그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많이 했는데요. 저 원래 선교가도 전문이고 원래 신학 쪽을 전공했는데 알게 모르게 저는 또 이 교육 쪽을 많이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스페인식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민 1.5세 2세들하고 단절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그냥 나이 많으신 어른들만 있지 젊은 사람들 다 미국 교회 뺏기고 또는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스페인식 교회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식 교회들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EM 사역들의 그 자원들을
스페인 시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지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교회의 부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멕시코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바로 유카탄 반도예요. 반도. 이 반도는 3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카탄 주, 킨타나로 주, 여기는 캔쿤이 가장 유명한 도시고, 우리는 캔쿤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플라자 델 까르멘에 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메리다에 가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쪽으로 있는 데가 바로 캄페치라는 곳인데, 여기도 한인 후예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 거의 안 갑니다. 저는 여기에 2번 가봤는데, 여기도 이제 사역의 범위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유카탄인데요. 유카탄 반도고, 교통망원을 통해서 주요 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저 메리다로 갑니다. 플라자 까르멘은 저 칸쿤 바로 밑에 있죠. 자, 200만 명 가까운 인구를 보유한 멕시코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메리다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는 얼마나 안전한지 부자들이요, 이곳에 저택을 가지고 있고 경비행기로 멕시코시티에 출퇴근할 정도예요. 여기는 밤에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 곳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가셔도 납치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자, 주도 메리다의 선교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메리다는요 106개 관할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060개의 마을이 있어요. 이건 제가 현지 목회자 협의회를 통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60%에 해당되는 마을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 하나씩 세우자. 이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제시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742개의 마을에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742개의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참석했던 목사님들 모습이에요. 자, 교회들 보면요 20% 이상이 1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20%가 50명에서 100명이고요. 절대 다수인 60%가 5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멕시코의 상황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 목이 짧고 가슴이 넓은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이 그물 침대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 이유로 삼습니다. 여기는 너무 덥고 해충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살 수가 없고 침대 생활을 못하니까 그에 대비해서 그물 침대를 사용했는데, 그물 침대는 이 목을 많이 안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뭐 퇴화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물 침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휴양에 있다 목사들 저 그물 침대 하나만 딱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런 교회에요 다 이 거리가 있어서 거기다 딱 걸어갖고 침대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시원하고. 옛날엔 집이 다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다 이 슬래트 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마을의 특징,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을이 어떻게 형성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이 형성된 이유, 대지주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무슨 농장? 에네킹 농장. 자, 에네킹 농장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래, 너희들 내가 땅 띄워줄 테니까 여기서 집 짓고 살면서 내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 그렇게 해서 모든 마을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20명, 100명 이렇게 와서 일하는 농부들이, 에네킹 농부들이 그 마을의 주민이 되었고, 이게 1930년대인가 40년대 나일론이 발명되면서 밧줄 산업이 이제 쇠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갖고 오늘날의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가시면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대지주의 저택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궁궐 같아요. 그게 있고요. 어떤 건 폐허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나라에서 지어준 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동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성당이 있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폐허가 된 에네깽 농장. 근데 에네깽으로 인해서 장점이 뭐냐면요, 모든 마을마다 아스팔트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니까. 이 나라는 발전할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네깽 마을의 특징이에요. 폐허가 된 에네깽 공장, 학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천주교. 나라에서 다 지어졌어요. 제가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특정 인물과 관련 없다는 이 눈에다가 검게 칠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누군지 모르시라고. 요건 한번 보세요. 다 보셨죠? 유카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의 현황과 과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요약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토착교회의 자립을 도와야지 그 교회들을 통해서 사역이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시만 하겠습니다. 헌신과 참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해요. 그냥 부담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선교지에 맞는 전략적 선교사 파송하는 게 급한. 우리는 무조건 파송만 하는데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전문적이고 특수 사역으로 전환시키고, 그냥 무슨 유행처럼 또 딴 교회들 다 하니까 우리도 간다, 저 교회가 저런 사역했으니까 우리도 저런 사역하는, 이게 아니라,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어떤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난번에 왔던 선교팀 우리한테 이런 거 주고 갔는데 너희는 뭐 갖고 왔어? 왠지 아세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한 마을에 선교팀이 5개, 6팀이 간 거예요. 어떤 마을 한 명도 안 갔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멋대로 전략 없이 사역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서로 연합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선교사님들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아까 보셨죠? 1060개의 마을. 딱 가서 강아지가 자기 것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뭐죠? 거기다가 소변을 보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선교사님이 여긴 내 땅, 여긴 네 땅, 이렇게 하면 선교를 했어요. 이건 제가 좋은 수많은 것 중에 나쁜 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되느냐, 요 3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구축해서 좀 전략을 세워나가고, 저는 유카탄 연합선교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교회, 선교단체, 현지 교회 모두가 동참하는 포럼을 해서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현지인들이 얘기는 처음에 안 하다가 나중에 뭐랬냐면요, 우리는 한인 선교사들 참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한다, 우리 사역자들 세워놓고 그 사람을 파송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월급 더 많이 주고 데려간다, 뭐 이런 일들. 이런 부분은 현지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차피 현지인 교회가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왕 선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교회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선교들이 그냥 그저 구제, 그저 퍼포먼스 하는 거, 이걸로 끝이에요. 우리만 으쌰으쌰하고 좋게 끝나고 오는데 현지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중남미 그리고 특별히 유카탄 선교에 대한 제 마음에, 그리고 저에게 경험케 하신 많은 정보와 또 비전들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과 사명과 사역들이 아름다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신학교와 또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을 복되게 하셔서 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